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낙동강 하류 세력들은 뒷전에 서야 한다. 이뉴한 혁신위원장 발언 이후 여당 내 영남 물갈이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남권 의원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발언을 성토하면서 공개 사과까지 요구했는데요. 한편에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차출한다고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혁신위 1호 안건인 대사면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매우 불쾌해하고 있어서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 사전 환담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짧은 시간이 어떻게 활용될지도 관심이죠. 자,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고요. 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네, 10월 30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지상작전을 더욱 강화하면서 공세에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공세에 3주째 접어든 가자 지구 주민들이 극한 상황에 내몰리며 약탈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해 내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5부 요인 여야 지도부와 만나는 사전 환담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요구에 대해서 당론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민 의견이 모이는 걸 전제로 말한 건데 수도권 위기론에 대응하는 선거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솔 럼피스킨뼈 확진 사례가 하루 만에 3건 늘어난 6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는 속도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윤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가 남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남 씨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전 씨의 사기 혐의에 남 씨도 연루됐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마약 혐의를 받는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혐의를 재차 부인하며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아직 권 씨의 소환 일정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내일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예산 전국이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은 사전 환담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만날 예정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손은 잡았지만 어색함까지 숨길 순 없었던 몇 차례의 짧은 만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17개월 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각종 행사장에서 스치듯 인사한 게 전부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잊을만 하면 이른바 영수회담을 제의했지만 대통령실은 사법 리스크 등을 이유로 독대의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한자리에서 마주 앉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들고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는 윤 대통령과 사전 환담에서 만나는 겁니다. 5부 요인과 여야 지도부가 함께하는 차담회 성격이라 밀도 있는 대화는 어렵겠지만 대통령실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잘 경청하겠다고 언급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 결단으로 참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 번째 국회 단상에 올라 건전 재정 기조인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정 운영의 소회와 최근 현안까지 두루 언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두 차례 시정연설은 냉탕과 온탕을 오갔습니다. 취임 엿새 만에 코로나 추경안을 들고 갔을 땐 의회주의와 초당적 협력을 말하며 의원 모두와 손잡아 18차례 박수를 받았지만 5달 뒤 예산안 시정연설 땐 야당 보이콧 속에 문재인 정부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 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이번 시정연설은 특히 여야 신사협정의 첫 시험대라 눈길을 끄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주 회의장 내 피켓 부착이나 상대당을 향한 야유, 고성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최근 부쩍 소통과 변화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과감한 협치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어서 10월의 마지막 날 정치권 시선은 여의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고 생각이 바뀐 것 같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 1년 반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며 민생 예산은 물론 미래 성장을 견인할 연구개발, R&D 예산마저 삭감하겠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론을 꺼내든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번엔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또 높였습니다. 당내 반발 기류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히는데 TK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는 출범 뒤 첫 공식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며 반성 쇄신과 함께 통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어진 현충원 참배에선 희생정신을 강조하며 영남권 물갈이론의 불씨를 더욱 지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희생하고 국민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사상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 총선 위기론의 한복판에 자리한 수도권 원외 인사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끌려오는 식으로 비춰선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더라도 험지를 택해야 한다며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자발적 결단과 희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당사자로 거론된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공개 대응을 자제하며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혁신위에서 아직 제안을 해온 바가 없어서요. 제안을 정식으로 해오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남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이뇨한 위원장의 이른바 낙동강 하류 발언을 두고는 공식 사과가 필요한 해당 행위라고 거칠게 쏘아붙였습니다. 뒷전으로서는 그 말 자체는 마치 잡아놓은 고기 취급하는 격이다. 해당에 각각에 대한 그런 운동이다. 거기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라고 오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석, 홍준표 등 당 윤리위의 징계를 받은 인사들에 대한 이 혁신위의 대사면 제안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개적인 모욕을 주더니 이제와 아량 베풀듯 접근한다는 두 사람의 거듭된 비판에 당 지도부가 자중하라며 직격한 겁니다. 일부 댓글에 보니까 콩카콜라인 줄 알았는데 쉰카콜라구나. 다시 시험을 봐서 다른 학교로 가려고 하는지 큰 걸 정리해 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얘기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홍준표 시장 역시 애들과 싸우지 않겠다며 곧바로 불쾌감을 표시하며 밀리지 않았습니다. 사멸이라는 것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단순히 징계 취소해버리면 될 걸 그걸 왜 사멸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이뇨한 혁신이발 쇄신 논의가 연일 여당 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통합과 혁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이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당내 여론에 어떤 식으로 투영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이른바 자객공천과 친명계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계기로 재점화되는 모습입니다. 공천 불이익에 대한 비명계의 우려가 상당한 만큼 공천 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덩달아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후폭풍으로 공석이 됐던 당직 인선이 마무리된 뒤 열린 첫 민주당 지도부 회의. 이 대표는 호남 출신이자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이계호 신임 정책위의장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정책위 의장님, 첫 회의 참석인데 간단히 말씀하시죠. 상견례 차원의 자리이긴 했지만 당 안팎에선 당무 의결권을 가진 지명직 최고위원회, 친명계 원외 인사를 앉힌 데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거듭 통합 의지를 강조했던 겁니다. 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속가내기가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여전합니다. 적잖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명계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출사표를 낸 인물이 지명직 최고위원, 즉 지도부의 일원으로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시 수면 아래 있는 체포한 가결파 징계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비명계 내에선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할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을 친명이 아닌 개파색이 옅은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무총장을 교체를 해야 된다. 네. 이런 거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 거죠. 공천이나 여러 가지 당무 운영에 있어서 공정치 못한 네. 불공정한 처사들이 많을 것이다. 물론 당 지도부는 이런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와 공정한 규칙에 따라 평가할 방침인 만큼 비명계 일각이 우려하는 이른바 공천 학살은 없을 거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주장이신데 뭐 대세라고는 보지 않고요. 실무적으로 빈틈없이 서포트하는 그런 직책이니까요.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명계 원외 인사나 비례 의원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줄줄이 도전장을 내면서 이른바 자객 공천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개파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기반으로 고수익을 누리고 있는 사교육 시장의 탈세 행태가 확인됐습니다. 학원과 유명 강사는 물론 학원에 문제를 팔았던 현직 교사들까지 있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이 현 정부 들어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을 적발했습니다. 추진 금액만 2,200억 원입니다. 특히 대형 입시학원들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학원은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소득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지점의 브랜드 사용료를 사주 개인 계좌로 받았고 소규모 가회를 운영하면서 가회비는 사주의 자녀 계좌로 받아 우회 증여했습니다. 또 직원에게 월급을 많이 준 뒤 사주 계좌로 일부 되받는 수법도 있었습니다. 유명 강사는 강의료와 인세를 가족으로 구성된 특수관계법인으로 받아 소득세를 줄이고 증여세를 탈세했습니다.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키고 고가 미술품과 명품 옷을 경비 처리했습니다. 문제를 학원에 판매한 현직 교사들도 학원 도움을 받아 탈세했습니다. 돈을 가족 계좌로 받았고 대가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3천만 원을 그 소득을 벌였다 그러면 사업소득으로 그 계산을 하면 비용 공제율이 14%이기 때문에 대략해서 약 한 2,600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되는데 근데 기타 소득으로 하면 경비율이 60%입니다. 그러면 1,200만 원 정도가 그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대략해서 1,400만 원 정도가 소득 신고를 누락하게 되는 거죠. 국세청은 특히 학원업계에서 30여 건 200억 원, 대부업계에서 70여 건 150억 원을 추징하고 10명은 고발, 통고 처분했습니다. 이어 민생 침해 탈세 혐의자 105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억대 회원비를 받고 매출 신고를 누락한 주식과 코인 리딩방 사업자 41명과 고물가에 편승한 식료품 제조업계 33명이 포함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마약 혐의를 재차 부인하며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권 씨의 법률 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권 씨가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변호사 선임계와 함께 자진 출석 의향서를 제출했고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 씨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억울함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이미 제출하고 또 모발과 소변 검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지드래곤 권지용 씨와 관련해서 아직 소환 일정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권 씨의 마약 투약 정황을 확인하고 있고 소환 일정을 정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이선균 씨와 권 씨를 포함해 수사 대상자는 모두 10명이며 추가로 연루된 연예인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긴급 공수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추가 물량이 도착하는 즉시 배포에 나서서 다음 달 10일까지는 국내 접종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의 한우 농가입니다. 긴급 공수한 럼피스킨병 백신이 도착하고 곧바로 접종이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전국 농가에 전달된 백신은 모두 243만 마리 분량. 정부는 곧 도착할 추가 물량이 배포되면 열흘 안에 국내 백신 접종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나머지 210만 두 분의 백신이 도착하면 11월 1일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백신 공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11월 10일까지 전국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2천여 명 규모의 접종 지원반도 꾸렸는데 소 50마리 미만을 키우는 소규모 농가 7만 곳이 대상입니다. 럼피스킨병 백신은 소의 피부 아래층에 정확히 주사해야 항체가 생기는 만큼 접종 방식이 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농가는 스스로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고 홍보 자료와 동영상을 통해 세부 요령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럼피스킨병만이 아니라 모두 말씀드린 다양한 어떤 그 접종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하 접종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정부는 또 럼피스킨병 확산으로 인한 한우 가격 상승 등 수급 불안 우려는 크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내 전체 사육 규모와 비교해 럼피스킨병으로 도살된 소의 비율을 따져보면 0.1%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극히 적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후 항체가 생기는 3주 뒤 11월 말쯤엔 모든 농가의 면역이 이루어져 럼피스킨병 사태가 진정될 거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항체가 생기기 전까진 추가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남은 한 달 동안 방역의 고삐를 조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와 전쟁 2단계를 선언하고 가자지구에서 이 지상작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단계 전쟁은 결국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땅굴 속 싸움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연일 지상작전을 확대하면서 가자지구 깊숙이 진입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불도저로 장애물을 치우고 탱크들이 지나갈 진입로를 닦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일요일 작전에서도 450여 곳의 목표물을 집중 타격했고 수십 명의 테러 분자들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휘소와 관측소 등도 공격해 하마스 지휘제대의 지휘관들도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선언한 전쟁 2단계에서는 더욱 강화된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הפעולה הקרקעית מורכבת וכוללת סיכונים. אנחנו נעשה הכל מהאוויר, מהים ומהיבשה על מנת להבטיח את ביטחונם של כוחותינו. 이스라엘군의 2단계 전쟁 승패는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땅굴 속 하마스를 제거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500km에 이르는 거미줄망의 엄청난 규모에다 무기고 등 모든 전투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고 다양한 방어 체제로 자칫 이스라엘군에게 죽음의 덫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המלחמה בתוככי הרצועה תהיה קשה וארוכה, ואנחנו ערוכים לכך. זאת מלחמת העצמאות השנייה שלנו.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벙커버스터 등 다양한 무기를 활용하면서 지역을 조금씩 잘라 하마스를 해체해가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대규모 폭격으로 가자지구 내부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자, 봉쇄 3주째 주민들이 극한 상황에 내몰리면서 약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까맣게 다 타버린 도시.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이스라엘이 폭격의 강도를 한층 높이면서 가자지구 곳곳이 초토화됐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아래 생존자를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맨손 구조 작업이 펼쳐집니다. كنا 3 ساعات مش عارفين نطلع نص مبين نص جوا البطون كله فوق مش عارفين نسوي حاجة ولا عارفين نطول حاجة. 대규모 폭격으로 통신마저 마비돼 헤어진 가족들은 서로의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습니다.
فش لانه اعلن عن الراضي انه فش نت والجوال طفى فش اي على اشاره للنت او للاتصال. 완전 봉쇄 3주째, 식량 등 물자가 바닥나자 유엔의 구호물품 창고까지 털렸습니다. 주민 수천 명이 물품 창고 4곳에 난입해 생필품을 마구 가져간 겁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위험한 신호라고 우려했습니다. This is an indication that people in Gaza have reached a breaking point. The levels of desperation, their frustration, their fear, their concern. 수돗물도 끊겨 바닷물로 설거지와 빨래를 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하루에만 수십 명씩 밀려드는 사상자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인데 연료와 의약품 공급이 끊기면서 가자지구 병원 가운데 3분의 1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람들은 늘어만 가는데 이들을 묻을 묘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كل يوم تقريبا يجينا 50 ل 60 70 شهيد. فالعدد الهائل في المقبرة ما تتحمله يعني. 특히 어린이들의 희생이 큽니다. 가자지구 내 사망자 수 8천여 명 가운데 어린이 사망자는 이미 3천 명을 훌쩍 넘어서 지난 3년간 세계 20여 개 분쟁 지역의 연간 어린이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네, 박지은 외교부 장관이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외교장관과 잇따라 통화하고 가자지구 지상작전 강화로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박 장관이 지난 29일 헨리 코헨 이스라엘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하마스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억류된 인질들의 조속한 석방을 기원하면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같은 날 아랍에미리트 외교국제협력부 장관, 요르단 외교장관과도 통화하고 인도적 교전 중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를 둘러싼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 씨가 사기에 연루됐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전청조 씨가 최근 경찰에 입건된 내용은 아동학대 혐의입니다.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에게 여러 차례 골프채를 휘둘러 폭행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 초 사이 경기도 성남에 있는 남 씨 어머니 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학대 사실을 인지한 아동학대 전문기관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전 씨는 앞서 고소고발이 접수된 각종 사기 혐의와 남 씨를 스토킹한 혐의에 더해 아동학대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국민적 의구심이 큰 사안이라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에 대해 제기된 고소와 고발, 진정 등 모두 3건을 병합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은 지난 27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 씨가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 관련입니다. 경찰은 전 씨의 체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신병 처리를 판단할 때 스토킹 신고와 사기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남 씨는 라디오 방송에 나와 전 씨에게 완벽하게 속은 피해자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결국에는 저도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저희 아카데미 선생님들도 피해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나쁜 짓을 많이 해왔어요, 전청조가. 저도 고소를 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전 씨의 각종 사기 혐의에 남 씨가 공범으로 연루됐을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폭넓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그제 새벽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또래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16살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상도에 사는 A군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양의 경기 성남시 야탑동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서 자백했는데 B양이 먼저 본인을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년층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원금의 30배가 넘는 금액을 1년 이자로 챙긴 불법 대부업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협박하거나 상환이 늦어지면 가족들에게 유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30대 남성 A씨 등은 이곳에서 등록도 하지 않고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주로 급히 소액이 필요한 20대와 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일당은 30만 원을 빌려주고는 일주일 뒤에 5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연이율로 따지면 1년의 원금의 30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자를 뜯어내기 위해 이들은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와 함께 나체 사진까지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정해진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사진을 받은 가족과 지인에게 돈을 대신 상환하라고 하거나 가족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기간 내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무실에는 방음 부스까지 만들어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대출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석 달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동안 돈을 빌려준 사람은 83명. 원금이 2억 5천만 원인데 추가 이자로 받은 돈만 원금만 맞먹는 2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체 사장인 30대 남성을 비롯해 11명을 붙잡아 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일당의 윗선과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식품업체 SPC그룹 계열사 PB파트너즈의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SPC 허영인 회장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자회사에서 시작된 수사가 1년 만에 본사의 최고위급까지 뻗어가면서 허 회장도 소환 조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SPC그룹 본사를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2일 압수수색 이후 18일 만인데 이번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포함한 임원 3명, 즉 윗선을 강제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재작년 10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룹 총수인 허 회장을 정조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2개 노조가 존재하는 SPC 계열사 PB파트너즈에서 승진 인사를 앞두고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거나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실제 승진을 차별했다며 PB파트너즈 임직원 28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보다 앞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주노총 조합원은 대상자 가운데 6%만 승진했지만 한국노총은 대상자의 30%가 승진했다며 인사차별이 존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황재복 대표 등 PB파트너즈 관계자들을 집중 수사해왔는데 자회사를 넘어 본사 차원의 관여를 의심하면서 허 회장 등 윗선 경영자들로 수사를 확대한 겁니다. 이로써 지난 6월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한 차례 오너 리스크를 피한 허 회장은 또 한 번 검찰 소환 조사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허 회장 등 본사의 개입 여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딴 중대재해 사고로 불매운동 곤욕을 치른 SPC에 추가 이미지 타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벌어진 전세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임대인 정모 씨 일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산된 피해액만 500억 원에 달하는데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정 씨 일가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전세를 내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했던 임대인 정모 씨. 아내와 아들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는 두 번째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정 씨 일가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했는데 보름 만에 이들을 다시 부른 겁니다. 경찰이 압수물 분석을 통해 정 씨 일가의 주택사업 관련 전체 자금 흐름을 살펴본 만큼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이들 일가가 임차인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전세 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했는지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정 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법인 10여 곳을 운영하면서 오피스텔과 빌라 등 수십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달 돌연 잠적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 씨 아들은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면서 전세 자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정 씨 부부의 매물을 임차인들에게 소개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340명, 피해액은 500억 원에 달하는 상황. 정 씨 일가에 대한 고소장 접수가 계속되는 만큼 임차인들은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씨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요구에 대해서 김포시가 시민 의견을 모아 절차를 거친다면 여당은 당정 협의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경기도 김포 한강 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병수 김포시장 등의 건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주민투표와 시도의회에서 의결하는 방법도 있으니 시장이 판단해서 절차가 진행돼야 하고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뜬금없는 발표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 내부 결론을 내렸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언급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정구역 개편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주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방안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논의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과 김 시장이 다음 주 초에 만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김포시의 공식 제안을 들어보고 이를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포시는 앞서 김포 일부 지역이 서울로 편입된 사례를 알리면서 경기 북도가 아닌 서울로 편입되는 게 합리적이라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수업 방해로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혼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이 일종의 안내서를 배포했는데요. 현장 교사들은 관련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각 학교에 배포된 학생 생활규정 길라잡이입니다.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절차와 사례가 구체적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우선 2차례 이상 주의를 주고도 방해가 계속되면 남은 수업 시간 동안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운동장 등 지정된 위치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쉬는 시간에도 학생을 분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보호자에게 연락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을 교장, 교감실에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장의 지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그 서희초 사안 이후로 이제 교사분들의 어떤 그 요구하는 바들이 많아서 이 분리지도하는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 총괄은 학교장이 해 주십사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업 중 엎드려 잠자는 학생을 깨울 수 있고 학생이 담배를 피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객관적 정황이나 신고만으로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할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 실제로 조치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 예산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할 것인가, 어느 공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것을 정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유발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서울시 교육청은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인력 부족으로 인한 한계는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반 동안은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이 기후변화로 가을 산불이 잦아지고 또 대형화하자 산림당국이 원인별 맞춤형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단풍물이 든 가을산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제일 먼저 고성능 산불 진화차가 투입돼 강한 수압으로 물을 뿜어냅니다. 임도가 없는 지역에 불이 나면 진화 헬기가 출동합니다. 중형 헬기와 러시아산 헬기가 편대 비행을 하고 초대형 헬기가 등장해 8톤의 물을 쏟아붓습니다. 가을 산불을 대비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총 출동한 산불 합동 진화 훈련입니다. 매년 1회씩 전국에 대형 산불 훈련을 하는데요. 이 훈련을 통해서 사전에 관계자들이 충분한 경험과 요령을, 절차를 습득하기 위한 대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은 평균 35건, 연간 산불의 7%로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무려 66건, 23헥타의 피해를 주며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올해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고 지역 축제와 등산객이 급증하며 산불 위험 요인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가을철 산불의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고 소각 산불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주요 원인별 맞춤형 대책으로 산불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불 취약 지역의 입산 통제와 등산로 폐쇄에 나섭니다. 또 봄철에 시행하던 농가 영농 부산물 파쇄를 가을로 앞당겨 지원하고 산림 주변 화목 보일러 일제 점검도 진행됩니다. 인공지능과 첨단 CCTV를 연계해 산불 24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드론을 활용해 취약 시간대 소각 활동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위험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불 원인별로 맞춤형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시와 예측을 고도화해서 산불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림청은 이 기간 119, 112를 통해서도 산불 신고가 접수될 수 있도록 긴급 신고 통합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부터 좀 할 텐데요. 어제 이태원 추모 행사 현장을 찾은 인유한 혁신위원장, 오늘은 공식 첫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았습니다. 12명 혁신위원 전원이 동행했고요. 무릎 꿇고 참배도 했는데, 자, 인유한 위원장 오늘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태인들이 한 말을 빌리자면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식들한테 광주의 의미를 잘 가르쳐서 또 앞으로 광주의 그 피해자의 가족 또 돌아가신 분의 후손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이분들을 다 포용하고 어디든지 가서 자랑스럽게 그 자기의 뭐 조상이나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나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네,
유태인들 말을 빌어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오늘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요. 인유한 위원장, 대학교 때 광주에 가서 그 5.18 현장에서 시민군하고 외신 기자들 사이에 통역도 담당을 했고 오늘 뭐 감회가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인유한 위원장이 5.18 그 민주묘지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 뭐 또 이제 또 일부 비판의 여론, 뭐 선거철만 되면 하는 행동 네.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오늘 이 첫 행보는 인유한 위원장의 첫 일성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이제 혁신위를 출범할 당시에 첫 일성으로 통합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뭐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인유한 위원장이 말하고 있는 통합은 단지 당내 통합이 아니다. 호남과 영남의 통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남과 여의 통합, 노인과 청년의 통합, 그리고 주류와 비주류의 통합, 이를 넘어서 여와 야의 정치적 통합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해서 분열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정치권과 그리고 또 이제 국민들을 대통합한다는 의미로 방문했을 속마음이 크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하자면 본인 역시도 본인이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을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본인한테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을 첫 행보로 하고 싶었을 것이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유한 위원장이 순천에서 태어났고 강주를 워낙 사랑하고 또 5.18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아주 드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진심으로 좀 다가간 행보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 없이 진심으로 다가간 행보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첫 일성 통합을 상징하는 장소로 매우 적절했다. 네,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방명록에는 광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야당에서는 뭐 선거철만 되면 찾아가는 꿀단지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네. 자, 광주의 민심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인유한 위원장을 국민의힘으로만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인유한 위원장은 또 개인 인유한이 있잖아요. 네. 개인 인유한이 5.18의 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5.18의 일부분인데 이번만 갔을까요? 그걸 확인하고 얘기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뭐 저는 뭐 저도 확인 안 했지만 꽤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일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도 꽤 참여했을 것 같고 그래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가지 않았던 걸 비판했던 세력이 거길 간다면 일단은 잘 갔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와달라 가달라 그리고 온 김에 광주가 원하는 것들을 실천하는데 동참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게 맞지. 마치 여기는 내 사유물인데 너 왜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독점적인 생각이고 광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후에는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는데요. 최근 그 영남권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 이게 당내에서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전주에 김상일 평론가께서 통합, 소통, 희생 이런 세 가지 키워드 중에 가장 중요한 그 공통점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게 희생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희생 얘기를 한 건 이거 영남 의원들 험지 출마에 대해서 좀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그 혁신위의 정권을 다 준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아직 섣부르게 뭐 다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건으로서 지금 제출된 상태가 아니라 논의 중인데요. 저도 이제 지난 혁신위에 참석했었지만 회의가 끝날 때마다 이제 밖에서 기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이 논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논의 상황이 아직 안건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최고위로 올라간 것이 아닌데 이제 미리 기사화되는 과정들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우리 당의 어떤 행보를 국민들로부터 관심 갖게 만드는 것에서는 굉장히 잘했다. 네, 그러니까 성공적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연이어 어쨌든 간에 우리 혁신위의 발언과 행동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문지상을 다 도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영남권
의원들, 다선 의원들에 대한 험지 출마, 수도권 험지 출마에 대해서는 네. 더 논의를 해봐야겠으나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땐 그렇습니다. 어디에 특정 부분이 아니라 이분들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선거에서도 지지난 선거에서도 TK 지역 특히 물갈이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근데 약 60% 이상의 물갈이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던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TK 지역 의원들이 그냥 정말로 안방에 가만히 앉아 있듯이 앉아 있었던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논의들이 어떻게 활용되면 좋은지 예. 당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인 논의들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 논의가 네. 더 필요한 사안이고 어쨌든 인유한 혁신위가 국민들 관심을 끌어오는 데까지는 성공한 것 같다. 매우 성공했다라고 매우 생각합니다. 성공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인유한 위원장이요. 낙동강 하류 세력 뒷전에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자 이것도 얘기를 하니까 농담도 못하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또 영남권의 스타 정치인들 서울 와야 된다라는 얘기했다가 이것도 오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인유한 위원장 일련의 발언들을 봤을 때 이거 뭐 어떤 전략적인 발언의 흐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발언 리스크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편하게 얘기할 때는 표현이 좀 과하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과하게 나온 표현을 좀 주워 담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련의 그 과한 걸 빼놓고 일련의 그 흐름을 보면은 그 흐름은 일관됩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그 희생은 기득권을 가진 쪽에서 희생을 해야 감동이 크고 그 희생의 감동이 소통이나 화합이나 모든 분위기를 다 끌어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분위기나 모든 이 전반적인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희생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걸 기대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문한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관된 메시지라는 것. 그러니까 메시지가 좀 약간 튀고 이런 어떤 그 진폭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방향성은 계속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메시지 방향성은 일관된 것 같다. 맥은 잘 잡고 있다. 아직까지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영남권 중진 그 험지 출마론 관련해서 오늘 지도부는 최대 말을 아꼈는데요. 영남권 일부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혁신에서 아직 제안을 해온 바가 없어서요. 제안을 정식으로 해오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압도적인 지지로 최고의 지지율 높은 데가 어딥니까? TK 아닙니까?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뒷전으로 서는 그 말 자체는 마치 잡아놓은 고기 취급하는 격이다.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해당에 가까이에 대한 그런 운동이다. 거기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라고 오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영남권 의원님들의 좀 공감대가 있다고. 있고 제 말을 끝나니까 유승걸 의원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 뭐 영남권 의원들 좀 부글부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공식 사과, 뭐 해당 행위 이런 표현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의총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였었다고 전해집니까? 민감한 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네. 좀 뭐 TK 시민들께 사과를 해야 된다거나 해당 행위다 하는 정도는 좀 심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위 안건이 완성돼서 올라간 상태가 아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혁신위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주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가 지금 이제 마치 기정사실처럼 이렇게 다 계속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오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혁신위가 건전하게 당을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 안에서 조율할 부분들이 좀 조율되어지고 그리고 진짜로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정말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변화여야지 단지 TK 지역 의원들을 수도권으로 올린다라고 해서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안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진짜 변화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 아마 이번 주에 최고의 이 안건들이 뭐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또 더 세부적인 것들이 다듬어져서 모두가 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만한 안건들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네. 아직 뭐 논의가 더 진행돼야 된다는 의견이 네, 일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희생을 진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 뭐 희생해서 올라온다고 경쟁력이 있겠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올라와서 경쟁력이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죠? 이 희생 희생 자체가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 희생할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방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문제 삼는 거겠죠. 일단은 희생할 마음을 가지는 게 먼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김용판 의원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이 TK인가요? TK를 폄하하거나 TK의 문제를 삼은 게 아니잖아요. 예. TK의 정치인들 보고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그냥 TK의 정치인일 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제일 많이 지지한 거 TK죠. 본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당신께서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 뽑을 거냐, 새로운 사람 뽑을 거냐 해서 압도적으로 현역 의원을 뽑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나요? 그렇게 안 나오시잖아요. 예? 그런데 저렇게 TK를 팔아서 마치 본인과 동일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으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희생할 마음이 없으면 그냥 조용히 계시고 인요한 위원장이 그 큰 대의로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찾는 것이 맞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나 당에 해를 끼치는 저런 언행을 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인 개인하고 TK 민심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미 그 험지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이 주최한 오늘 뭐 토론회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수도권 민심 국민의힘 원외위원장에게 듣는다. 자, 이런 토론회였는데 여기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류현진이 아프다고 손흥민, 이강인 투입 못한다. 영남에서 끌려와서 출마하면 수도권에서 표를 주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영남 중진 차출한다면 관악, 강북, 도봉 이렇게 정말 험지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이런 걸 보면은 그 수도권 일부 원외 당협 위원장들도 약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남 중진에 떠밀릴까 이런 우려인가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내에서 물론 내년 총선에서 개인적으로 자신의 포지션이 다들 중요하겠지만은 그렇다고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당의 승리를 진심으로 바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답을 완벽하게 전해놓고는 이게 혁신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내 인사의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TK에서 정말 영향력이 있다라고 해서 수도권에 영향력이 없는 분을 질 것을 알면서 내놔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TK 지역에서 분명히 수도권에서까지도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의 좀 세부적인 예. 이건 정말로 건 바이 건이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당 같은 경우가 TK의 변화를 주지 않는 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 70%의 현역 의원들 물갈이를 계속 해왔던 정당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어떠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그에 합당한 변화가 주어질 것이다. 예.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때까지 60% 70% 변화를 줬지만 감동을 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플러스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플러스 감동이 있었으면 네. 좋겠다. 네, 어쨌든 이 사안은 혁신위에서 의견이 앞으로 더 모아져야 될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혁신위에서 의결된 사안이 하나 있죠. 당내 징계자들에 대한 대사면 이건 혁신위에서 의결을 했고 이제 당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윤리규정상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당원 당규 윤리 규정 30조에 의거하면은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 당 대표에 의해서 이제 이 징계가 취소되거나 할 수 네. 있게끔 되어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있습니다. 가능은 네. 한 거고요. 자, 그런데 뭐 당에서는 뭐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사자인 홍준표 대구시장, 네. 이준석 전 대표. 네. 정말 많이 불쾌해하는 이런 글들을 지금 올리고 있어요.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굉장히 강한 의견들을 뭐 어제 하루 종일 몇 차례에 걸쳐서 올리셨던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땡땡땡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저희 듣보잡들이 당권 잡았다고 설친다. 대통령이나 하는 사면 운운하면서 이거 뭐 표준어니까요. 주접 떠는 바람에 성질이 폭발한다. 분수 모르고 날뛰면 황교안 시즌2가 된다. 굉장히 거친 표현들을 쓰면서 네.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뭐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통합행보로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행보로 의미 있는 것을 의미 없게 만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지 왜 구부러진 손가락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더러운 손가락을 보거나 그러냐 이런 걸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대사면의 의미를 봐야죠, 의미. 대사면이란 표현이 잘못됐다면 네. 아, 그 표현은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징계 취소라고 정정해달라. 그렇죠. 정정해 달라. 뭐 그런 표현을 쓰냐. 좀 그 표현은 좀 오만해 보인다. 이렇게 좀 훈계를 하려면 훈계할 만한 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어떤 노력하는 방향성 자체를 가지고 뭐 인요한 위원장이 권한이 뭐 막강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의 노력을 가지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적인 표현이나 이런 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시도도 만족스러우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방향성을 가지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걸 더 내서 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다면 본인이 어른스럽겠죠. 근데 오히려 어른인 것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가르치고 뭐 저런 식으로 무시하고 경멸하듯이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어른 대접 받을 자격을 스스로 없애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안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상 정치적 숙청을 당한 거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그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전 있다고 징계 봐요. 내용상. 징계. 예.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러면 그때 그 징계가 부당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국민들이 그때 분노할 때 계속해서 국민들도 훈계하시면서 싸우셨어야죠. 예? 그렇게는 못 하시면서 지금에 와가지고 조금 인요한 위원장이나 혁신이가 권한이나 정치적인 어떤 힘이 좀 부족해 보인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누르려고 드시는 거는 네. 저는 오히려 오만하고 본인의 힘이 있다고 힘을 막 쓰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면이란 용어를 왜 쓰냐, 이거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이건 잘못했을 때 쓰는 건데 징계 취소란 이런 명백한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왜 쓰냐 이런 건데요. 이게 혁신위에서 이 제안을 할 때 조금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었을까요? 섬세하게 접근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실 혁신위가 굉장히 둘러싸여 있어서 저희들도 접근이 안 되는데요. 그 내용들 자체는 왜냐하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던 것으로 한다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고 형벌을 중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거를 징계를 취소한다거나라고 해서 기존의 어떤 이 판결 과정 자체를 없던 걸로 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었는데 수해 상황에서 정말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골프장을 갔습니다. 네, 근데 이걸로 동일한 안건으로 당내에서 제명되신 의원도 계셨었어요. 네. 근데 10개월 정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정말로 취소한다라고 말하면 이것에 대한 윤리위의 판결 자체를 번복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합한 정치적 용어를 찾은 것이 사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내용하고 좀 다르다라는 얘기해 주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윤리위에서 당시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윤리위에서 당시에 어떠한 상황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에 걸맞는 징계 절차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홍준표 우리 시장께서 네, 제가 사실은 모래시계 검사 당시부터 되게 존경하는 분이라는 말을 먼저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도 계속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듣보잡들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듣보잡이 주류가 되기까지가 가능한 것이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듣보잡에서 시작하지만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어야 되고 주류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것 역시도 대한민국 정치의 민주주의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현들은 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치인이란 전제하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 글을 주말에 올리셨기 때문에 급기야 여당 수석 대변인 입에서 쉰카콜라 이런 단어가 나왔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애들과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실까요? 홍 시장님 같은 경우는 주말 내 글을 굉장히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거기 일부 댓글에 보니까 콩카콜라인 줄 알았는데 쉰카콜라구나 라는 글이 있었어요. 지금 당이 이것저것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중진으로서 좀 챙겨주시고 감안하고 각각의 얘기들을 글을
이렇게 뱉어내듯 막 쏟아내는 거는 자중하셨으면 좋겠다는. 강수석 대변인이 좀 거친 말로 비판을 했는데 보셨는지 어떻게 좀 반응하시나요? 애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멸이라는 것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죠. 단순히 징계 취소해버리면 될 걸 그걸 왜 사멸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그건 대통령의 행위예요. 네. 애들하고 싸우지 않는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은 앞서 두 분이 평론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댓글을 인용한 발언이긴 하지만 여당 수석 대변인인데요. 당 원로를 향해서 쉰카콜라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남을 자극함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세우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자기한테 득이 되거나 자기 진영에 득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는 공익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남을 부정하고 남을 공격함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세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같은 당을 하시는 분이고 같이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남을 자극하는 표현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거나 자기의 인기를 획득하려고 하는 행위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내지는 뭐 인기가 아니더라도 그 윗사람에게 권력에 아부하려고 하거나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저는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공격하거나 당신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네. 다른 비판,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나는 다르다라고 다른 의견을 내시는 정도로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도 나한텐 몰라도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좀 거들었는데 자,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종의 뭐 좀 전략적 밀착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전략적 밀착인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얼마 전에 그 눈물의 기자회견을 할 때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무건 수행을 하게 하지 말라. 무건의 저주를 네. 풀어달라. 대통령을 향해서 쓴 소리 정말로 선을 넘는 소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해제를 하라라고 주장했던 분이 특정인에 대해서는 성역을 친다라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네, 그리고 뭐 사실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치판에 너무 과한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중에 댓글을 인용해서 싱카콜라 정도는 좀 애교 수준으로 봐줘도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때까지 나왔던 말들 정말 심한 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뭐 방금 애 같은들도 있었고, 뭐 그리고 여기 뻐꾸기, 탕난 같은 단어들도 있었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뭐 댓글 인용 과정에서 수석 대변인이 지금 뭐 홍준표 시장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하하기 위해 했던 게 아니라 좀 화합하자라는 의도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화합하자라는 의도라고요? 네. 당내 서로 이렇게 비판을 좀 정제하자라는 의도 정도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년 총선 후에 새로운 세력과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런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기자가 네. 이게 탈당이나 탈당을 시사한 거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네. 이 질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셨는데 네. 자, 이게 혁신위를 비판하는 글을 연일 올리시다 보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발언도 있고 이거하고 맞물려서 네. 어떤 탈당이나 신당 창당의 명분 쌓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이준석 전 대표의 글이었다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컸다고 보는데 네. 홍준표 시장은 그럴 지금 일이 없다. 그럴 일이 별로 없는 네. 분이라고 저는 봐요. 내가 이 당의 본류다 오늘 그 얘기를 했거든요. 30년 뭐 당을 지켜온 본류여서 사람이다. 그렇다기보다는 지지세가 새로운 쪽에서는 지지세가 나올 수 있는 분이 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뭐 새로운 사람들과 해가지고 한다? 아니에요. 그러면 대구로 왜 가셨겠어요? 예. 수도권에서 하셨겠죠. 대구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통 보수 세력이나 과거에 약간 뭐 좀 그런 분들, 그런 세력 분들의 이제 점점 더 좀 약간 싱크로나이즈가 갈수록 더 돼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뜻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홍 시장께서는 저는 뭐 원로의 역할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쓴소리 너무 잘 해주시잖아요. 맞는 네. 이야기를. 네. 그거를 감정을 조금 죽이시면서 하시면 굉장히 훌륭한 원로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가다 버럭버럭 하시면서 이게 남을 무시하는 말까지 막 이렇게 뭐랄까 약간 모독하거나 네. 뭐 얕잡아 보는 그 듯한 느낌이 들게 그 내뱉는 말까지 여기까지 안 가신다면 저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표현만 정제해서 하면 쓴소리가 더 빛이 날 것 예. 같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쨌든 이후에 어찌됐든 홍준표 대구시장은 탈당이나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둔 건 절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셨고요. 인의원 위원장 앞서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 의지를 거듭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인 위원장은 물론이고요. 대통령과의 만남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분은 저를 만나야 될 이유가 딱히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이 사람을 만나줬다가 그 다음날 또 어떤 물색 모르는 사람 나가가지고 이준석을 잘라야 뭐 지지율이 오른다 뭐 이런 소리 해대면은 저만 웃음거리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그 사람들이 어디 뭐 페널티를 받던지 아니면은 적어도 당대표가 그들을 준엄하게 꾸짖던지 그런 식으로 당내 분위기가 정리돼야 되는 것이지 아예 안 만나는 게 상책인 겁니다.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한테 만나면은 무슨 뒤통수를 칠지 모릅니다. 그럼 지금 대통령과의 만남도 의미가 없다? 아니 벌써 신뢰관계 깨졌는데 그건 신뢰 대화라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보세요. 신용 떨어지면요 현찰 거래밖에 안 돼요. 네. 신용 떨어지면 현찰 거래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이 현찰 거래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예단하기는 힘든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저런 상황에서 현찰 거래 나왔으면 공천밖에는 얘기 나올 만한 게 없지 않는가라는 그 생각되는데 특정 지역의 공천 정도로 뭐 개인적으로는 해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요한 지금 혁신위원장이 혁신위를 꾸리고 나서 제1호 공약으로 지금 제1호 혁신안으로 지금 대사면 이야기를 꺼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표현이 정제됐건 간에 이 부분들을 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 같이 받아주면 참 좋을 텐데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서로 정말 이 손가락질을 언제까지 특정인 한 명에게 돌릴 것이냐. 과연 지금 이 지지율이 우리들이 답보 상태에 있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누구 한 명의 잘못이 정말 맞느냐. 당대표의 잘못이냐. 뭐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만든 여기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의 잘못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저도 포함해서. 모두. 예, 모두.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이러한 섬적대 의혹 때문에 지지율이 답보 상태는 아니었는지, 내 측근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무마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는 아니었는지, 혹은 수해 피해 지역에서 내가 골프를 나간 것은 문제가 아니었는지 모두가 다 같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러한 혁신안을 손을 내밀었는데 여기에 대고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나는 반성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더 반성해라고 하면 이 혁신이 과연 시작이 순탄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모두가 다 나의 잘못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면 국민들한테 정말로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혁신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나로부터 혁신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도 오늘 저부터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좀 30대 영선의 당대표로서 국민의힘을 좀 확장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충격적이었죠. 분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도자다운 선택을 하셔야죠. 근데 지금은 보면 분석가나 기획 통 정도의 그러니까 참모 정도의 사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말을 그대로 본인한테 갖다 대보셔야 돼요. 이중잣대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겁니다. 자,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본인을 위해서 만나면 안 돼요. 본인을 위해서 만나면은 불리한 사람은 누구도 안 만나게 돼 있고 의심스러운 사람은 누구도 안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국민을 위해서 만나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서 만나 주셔야 됩니다. 자, 저 논리로 그대로 가져오면요. 여당과 야당의 만날 수가 없어요. 뒤통수 칠 거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대통령하고 이재명 당대표 만나라고 본인이 얘기한 적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만나요? 저 논리면 못 만나죠. 이준석 전 대표는요. 굉장히 이제는
뭐랄까 뭐 작지 않은 정치인입니다. 네. 뭐 아주 큰 정치인이 아직은 못 되긴 했지만 굉장히 작지 않은 정치인, 상당히 의미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서 만나야지 무슨 본인이 뒤통수 맞을까 봐 못 만난다는 말이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좀 통 크게 그럼요. 만나야 된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 마음을 좀 읽어보면 예. 지금 당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당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좀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예.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의 애정을 다 버리고 이제는 떠날 결심을 했구나라고 읽히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신당을 할 마음이 있으면 뭐 저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뭐 이렇게 여의도 재건축 뭐 이렇게 유튜브 하시잖아요. 그렇듯이 비전을 보여주고 좀 긍정적인 정치를 향해서 국민에게 긍정적인 메시지와 계획으로 승부를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자,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하는데요. 이때 오부 요인하고 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가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스치듯 악수하거나 이런 건 있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소통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자리는 처음인 거죠? 네, 처음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기회가 없진 않았었습니다. 그 작년 6월에도 사실 이제 환담 자리가 있었거든요. 시정연설 이후에. 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야당 대표들에게 우리 김치찌개 소주 한잔 하자라는 제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거절을 하면서 영수회담을 주장을 했고, 네. 근데 또 이제 작년 10월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을 당시에 민주당이 보이콧을 했죠. 그래서 시정연설에 야당 의원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냈고 또 그 이후에 환담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타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일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그 참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일을 한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어찌 됐던 간에 그래도 최소한의 발언들이 오갈 것이고 그래도 이 대화의 시작점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화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점이 됐으면 네. 좋겠다. 네. 아마 국민들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까지도 사실 참석이 좀 불투명해 보였는데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예, 네. 겁니까? 잘하신 거죠.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자들은요 국민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만나는 것이 당연히 더 좋다라고 느낄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이것이 강서구청장 선거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중도층의 중요성을 확실히 보여준 게 강서구청장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일련의 어떤 그 움직임 이런 것도 중도층을 향한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민주당도 그 경쟁에서 아예 도태가 되거나 소외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을 저는 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그래도 중도층을 위해서 잘하기 경쟁이 조금은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저희가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해서 자료화면이 좀 2개가 나가고 있는데 하나는 그 추경안 시정연설 때요. 이때 대통령이 자 지금 말고 하늘색 넥타이 맨 그 화면을 좀 주시면 그때는 넥타이도 좀 하늘색을 메고 메시지도 이제 좀 약간 협치와 관련된 메시지가 나갔기 때문에 그때 뭐 박수도 좀 나오고 그랬는데 가을 시정연설 때는 굉장히 또 강한 바람도 있었고 그 직전에 이제 대립도 심화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피켓 침묵 시위도 야당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참석도 안 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사전 환담에 참석하기로 하고요. 올해 맺은 신사협정 영향인지 이게 피켓 시위도 안 하겠다. 자,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피켓 시위를 안 보기는 힘들죠. 대한민국 국회에서.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신사협정을 맺은 만큼 이것이 시험대에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짜로 실천하느냐 아니냐를 국민들께 보여주는 결과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내일 어떠한 대화들이 이렇게
오갈 수 있을지 환담장에서, 그리고 또 시정연설을 통해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건지에 따라서 이렇게 국민들이 느끼는 시각들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내일 이 시정연설 전에 환담의 자리 네. 여러 사람이 같이 있고 네. 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밀도 있는 대화는 오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짧은 시간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활용할지, 또 대통령이 어떻게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시간이 짧더라도요. 예. 줄여서 한두 문장으로 본인이 왜 만나고 싶었었는지를 얘기할 수 있다고 임팩트 저는 있게, 봅니다. 예. 예, 임팩트 있게. 뭐 우리가 그 국민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는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네.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들으시지만 결국은 국민이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메시지를 만들어서 가시면 예. 굉장히 활용이 충분히 예. 어떤 자리보다도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네.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영상으로 보셨지만 추경 예산 설명할 때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그 악수를 하는 모습도 봤는데 네. 내일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이 좀 연출됐으면 좋겠다. 그럼요. 자, 이런 바람도 가져보고요. 대통령이 연일 반성, 소통 이거 강조하고 있는데 내일 시정연설에서 이제 대통령도 야당 비판 대신에 뭔가 협치의 목소리를 낼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감히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 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건전 재정의 문제일 것이고 네. 예, 대한민국이 지금 지난 정권 동안에 국가 부채가 400조나 증가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동의를 그리고 협조를 구하는 연설들도 분명히 포함이 될 것이고 당연히.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또 너무 많이 불안해하시고 갈등을 겪고 또 경제 위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됐든 야당과 같이 협치를 논하지 않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협치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기대한다. 네, 네. 예. 김상일 평론가께서 네. 대통령의 참모라면 네. 내일 어떤 말을 꼭 넣어라 이렇게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동안 대통령께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밝히시든 아니면 반성의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의 의지를 밝히시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대국민 네. 메시지를 내는 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예산도요, 그렇습니다. 예산도 뭐 지금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편성안을 가져왔지만 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열어놓고 이야기를 듣겠다. 예를 들면 지금 야당에서 R&D 예산 줄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저는 제가 재정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인데 네.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 말에. 왜냐하면 지난 3년간 R&D 예산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예. 네,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 속도로 볼 때 지금 줄인 것이 좀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 충격파 때문에 그렇게 반발이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러면 예산 대비 효과를 보면 지금 그런 R&D 예산을 늘리는 게 맞느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R&D 예산은요 경제적인 효과,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큰 예산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R&D 예산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른 데 쓸 좋은 데가 있다면 쓸 수도 있다고 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무조건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비판할 게 아니라 아까 뭐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재정 건전성 이런 것도 일반화시켜가지고 지금 여당도 그렇게 써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은요 효율성과 효과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재정을 여기다가 써가지고 그 효과가 있다면 쓰는 거죠. 건전성이 뭐가 중요해요? 효과가 있는데 빚을 내서도 효과를 보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된 것을 뭐 해치는 다른 어떤 일반화 정치적인 레터릭 이런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하야. 알겠습니다. 예. 자,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또 사전 환담회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내일 나이트 포커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와 전쟁 2단계를 선언하고 가자 지구에서 지상작전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2단계 전쟁은 결국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땅굴 속 싸움이 승패를 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연일 지상작전을 확대하면서 가자지구 깊숙이 진입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불도저로 장애물을 치우고 탱크들이 지나갈 진입로를 닦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일요일 작전에서도 450여 곳의 목표물을 집중 타격했고 수십 명의 테러 분자들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휘소와 관측소 등도 공격해 하마스 지휘제대의 지휘관들도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선언한 전쟁 2단계에서는 더욱 강화된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הפעולה הקרקעית מורכבת וכוללת סיכונים. אנחנו נעשה הכל מהאוויר, מהים ומהיבשה על מנת להבטיח את ביטחונם של כוחותינו. 이스라엘군의 2단계 전쟁 승패는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땅굴 속 하마스를 제거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500km에 이르는 거미줄망의 엄청난 규모에다 무기고 등 모든 전투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고 다양한 방어 체제로 자칫 이스라엘군에게 죽음의 덫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המלחמה בתוככי הרצועה תהיה קשה וארוכה, ואנחנו ערוכים לכך. זאת מלחמת העצמאות השנייה שלנו.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벙커버스터 등 다양한 무기를 활용하면서 지역을 조금씩 잘라 하마스를 해체해가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로 연료를 반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다수 외국인 인질 석방을 보장하기를 거부하면서 지난 27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미국 NBC 뉴스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 전직 미국 당국자는 이스라엘과 미국 등이 자국 인질이 조속히 석방되기를 원하지만 하마스는 연료 반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작전 본격화 전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출발해 러시아에 착륙한 여객기가 시위대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네, 파키스탄에서도 항의 집회가 벌어지는 등 팔레스타인 지지 무슬림을 중심으로 물리적 행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무슬림이 다수인 러시아 서남부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의 공항. 팔레스타인 국기를 든 시위대가 터미널 출입구를 부수고 난입합니다.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며 외친 이들은 이스라엘발 여객기가 착륙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이스라엘인을 색출하겠다며 난동을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활주로로 달려가거나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공항을 빠져나가는 차량 탑승자까지 확인하다 10여 명 부상자를 남긴 채 진압됐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이슬람 정당 당원 수천 명이 모여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에 항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을 규탄하며 미국 대사관까지 행진을 시도하다 가로막혔습니다. 이 밖에 그리스와 호주 등 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하마스를 비난하며 인질들을 속히 석방하라는 촉구도 계속됐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시민의 안전 보호를 촉구했고 미국 역시 자국민에게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집회 장소 접근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소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남도는 창원시 대산면에 있는 한우 농가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확진 농가에 있는 한우 29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하고 농가를 소독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소 럼피스킨병 백신 400만 마리 분량을 긴급 도입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접종을 마친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어제까지 사전 비축 물량을 포함해 모두 243만 마리 분량의 백신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 관계자는 또 현재까지 럼피스킨병으로 도살한 한우 수는 2,121마리로 전체 사육 규모인 356만 마리와 비교해서 극히 적은 만큼 한우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저녁 회식 문화가 줄고 음주량이 다소 감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성인 음주량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포금하는 남성은 줄어든 반면 여성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음주 행태를 분석했더니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포금을 3배 이상 많이 했고 자주 술을 마시는 경우도 5배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포금하는 추이는 남녀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10년 새 25%에서 23%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7.9%에서 8.9%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고위험 음주율은 한 번 술을 마실 때 남성은 7잔, 여성은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 경우를 뜻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포금하는 비율을 봐도 남성은 61%에서 56%로 꽤 많이 감소했지만 여성은 31%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포금하는 연령대는 남성의 경우 40에서 50대 중장년층이 많았고 여성은 20에서 30대 젊은 층이 많았습니다. 일종의 문화적 변화일 수도 있고요. 주류 회사들의 마케팅 활동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거시적으로 볼 때 원인으로 생각하죠. 알코올 마케팅의 주류 마케팅의 여성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 비율은 10년 전 36%에서 재작년 28%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남성 10명 가운데 1명은 여전히 매일 술과 담배를 하는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치료약을 먹는 환자 가운데 포금을 하는 경우도 남성 20%, 여성 9%에 달해 주의가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청은 운동이나 수면, 식사 등 건강행동 습관이 낮을수록 술을 마시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며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술을 줄이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최근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흰 우유뿐 아니라 유제품 값까지 덩달아 오르는 모습입니다. 보통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형성되는데 원유는 소비가 줄어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우유입니다. 국산 우유는 1리터에 3,000원 정도이지만 독일이나 폴란드산 멸균 우유는 2,000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소비가 줄면 가격을 내리는 다른 상품과 달리 원유는 해마다 낙농가와 유업계가 협상을 거쳐 가격을 정합니다. 수요가 줄어도 원유 생산비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는 구조인데 낙농가는 사료값이 매년 올라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해도 낙농진흥회는 음용유용 원유 가격을 지난해보다 리터당 88원 올린 1,084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국산 흰우유 출고 가격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36.5kg이었던 국내 1인당 연간 흰우유 소비량은 지난해에는 26.2kg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소비가 줄면은 좀 싸게 팔아가지고 소비가 더 늘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소비가 준다고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니까 그건 더 이상한 거잖아요.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외국산 멸균우유 수입량은 해마다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우유 수입량은 2017년보다 9개 넘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오는 2026년부터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들여오는 우유 관세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수입량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산은 갈수록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업체 관계자는 이제라도 낙농가, 제조사, 정부가 힘을 합쳐 국산우유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낙농진흥회는 과거 소비가 정체돼 원유 가격을 동결하거나 내린 적도 있다면서 외국산 제품과 경쟁할 신제품을 개발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연일 민생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 방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변화를 외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최근 현장 36곳을 찾은 결과 고금리와 인건비, 김영란법 한도 등에 대한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꾸준히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입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 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어진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는 폭탄도 깰 수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며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들의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정을 참모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중동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키워드는 민생과 경제였습니다. 대규모 MOU와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란 겁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 세일즈 외교에 투혼을 불살랐고 고용률 통계는 62.6%로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높습니다. 이와 함께 약자 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특히 전세 사기는 악질적 범죄인 만큼 검경이 사기범과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처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참모들의 현장 방문 결과를 공개하는 등 국민과 직접 만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더 악화해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딴 현장 행보가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연설 전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부 요인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갖는데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만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인 만큼 잘 경청하겠다고 말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결단으로 참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 통과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 카드를 공식화하며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다가오는 11월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한 쟁점 법안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논의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뒤 민주당이 사실상 강행 처리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반대를 무시하는 건 피켓 시위나 고성 막말보다 더한 여야 간 신사협정 파괴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0번 양보하더라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대외 경제 환경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은 결코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닙니다. 특히 민주당이 끝내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물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노사 갈등 격화로
산업 생태계가 혼란에 빠지고 공영방송의 편파성은 더 심해질 거라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논의할 시간은 충분했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줄이자는 법안 취지에 국민도 공감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것,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이른바 1특검 4국조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이 또한 여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그리고 야당의 특검 국조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쟁점 법안 처리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정치권이 모처럼 맺은 신사 협정이 협치에 물꼬를 트기도 전에 파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요구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모아 절차를 진행한다면 당론으로 정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장과 김포시장이 조만간 만나 이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조승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이후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김기현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의 차량 기지를 찾았습니다. 골드라인 과밀 등 교통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이 화두가 됐습니다. 김 대표는 시민들 의견이 모이는 걸 전제로 당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서울시를 편입하겠다 하는 절차를 만약에 거치신다면 적극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경기도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절차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경기북도 대신 서울시에 편입되는 게 합리적이라는 김포시 주장에 여당 대표가 호응한 겁니다. 김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김포뿐 아니라 인접한 도시도 생활권과 통학권, 통근 등을 볼 때 서울과 같은 생활권이라면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수도권 위기론에 대응하는 선거 전략 아니냐는 비판적 시선과 서울 면적 비대화 우려를 의식한 듯 주민들이 원하는 게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원하시니까 지금 김포처럼 그런 게 아니라면 저희가 이것을 중앙에서 이끌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당의 의지와 별개로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려면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 지방의회가 각각 동의하거나 주민투표 통과가 필요하고 국회 입법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김포시는 다음 달 공청회와 여론조사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김병수 김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가 아닌 김포시에서 먼저 논의를 제기한 거라며 거리를 두고 있어서 향후 절차를 쉽게 예측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채팅 앱으로 만난 또래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본인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숨진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 지난 28일 새벽 이곳에 사는 10대 여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10대 A군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본인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대 왔었고 그리고 한 5명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경찰 조사 결과 A군과 피해 여학생은 채팅 앱에서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여학생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말다툼 끝에 A군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도에 살고 있는 A군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이곳 성남까지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흉기를 휘둘러 자신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실제 A군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와 A군 둘밖에 없었고 현재까지 성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군을 살해 혐의로 입건하고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를 둘러싼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 씨가 남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남 씨가 사기에 연루됐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전청조 씨가 최근 경찰에 입건된 내용은 아동학대 혐의입니다.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에게 여러 차례 골프채를 휘둘러 폭행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 초 사이 경기도 성남에 있는 남 씨 어머니 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학대 사실을 인지한 아동학대 전문기관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전 씨는 앞서 고소고발이 접수된 각종 사기 혐의와 남 씨를 스토킹한 혐의에 더해 아동학대 혐의로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국민적 의구심이 큰 사안이라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에 대해 제기된 고소와 고발, 진정 등 모두 3건을 병합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은 지난 27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 씨가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 관련입니다. 경찰은 전 씨의 체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신병 처리를 판단할 때 스토킹 신고와 사기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남 씨는 라디오 방송에 나와 전 씨에게 완벽하게 속은 피해자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결국에는 저도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저희 아카데미 선생님들도 피해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나쁜 짓을 많이 해왔어요, 전청조가. 저도 고소를 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전 씨의 각종 사기 혐의에 남 씨가 공범으로 연루됐을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폭넓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을 산 뒤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죠. JMS 신도들은 사법기관들이 증거 없이 정 씨를 성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YTN이 입수한 공범들의 1심 판결문에는 여신도의 중요 부위 사진과 음란 편지 등 정 씨 범행을 입증할 증거들이 수두룩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증거재판 준수하고 여론재판 중단하라! 여론재판 중단하라! JMS 신도들은 사법기관이 증거 없이 정명석 총재를 성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 씨 범행 관련 녹음 파일은 조작된 것이고 음란 표현은 생리 현상을 묘사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이런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YTN은 169페이지에 달하는 JMS 2인자 김모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 판결문 전체를 입수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정 씨가 교도소 내에서 여신도들에게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일삼은 편지와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한 뒤 교묘하게 편집해 반입한 사진 등 주요 증거들이 잔뜩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록 중 골라서 제출한 증거만 12,000여 장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JMS 내부에서도 정 씨의 성범죄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입증 자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쌌냐 하는 말은 나에게도 자주 했던 말이라 기분이 묘했다는 피고인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 씨가 성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는 건 아니라며 오래된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만 어린 교인들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미국 신도의 자녀를 성추행한 뒤 회유를 지시한 정 씨의 편지에서도 성범죄 흔적은 여지없이 발견됩니다. JMS 측이 성범죄 피해자와 쓴 합의서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JMS 신도들 한번 교단에 요청하셔서 판결문 전문을 한번 보여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증거 목록이 판결문에 있는지 한번 직접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 씨 성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은 재판부 기피 신청과 상급법원 항고가 반복되면서 넉 달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JMS 성범죄 피해자들은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극심한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빠른 결론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할로윈 기간인 지난 27일 오후 6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인파나 밀집 관련 112 신고는 모두 6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토요일이었던 그제부터 어제 새벽 5시 사이에만 신고가 45건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종류별로는 위험방지 신고가 23건, 교통불편이 20건으로 뒤따랐는데 경찰은 이 가운데 실제로 인명피해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네, 이른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졌던 양평군청 공무원들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업기한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양평군청 국장 등 공무원 3명이 처음으로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회사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할 당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들입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애초 허가받은 것보다 사업기한을 2년 가까이 늘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 차례 연기된 끝에 열린 재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인정하세요? 한마디씩만 해주시면은. 첫 재판부터 검찰과 양평군청 공무원들은 공소사실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쟁점은 허위 보고서 작성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흥지구 공사가 사업기한이 1년 7개월가량 지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윤 대통령 처가 회사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자 과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기한을 늘린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양평군청 공무원들은 당시 사업기한이 유효한 상태라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맞받았습니다. 혐의 사실을 두고 검찰과 피고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 달 27일 진행되는 2차 공판에서는 해당 문서를 결재했던 당시 양평군청 담당국장이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흥지구 아파트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 관련 재판은 2차례 미뤄지면서 다음 달 23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김 씨는 공흥지구 사업 과정에서 개발 부담금을 줄이려고 공사비를 부풀린 위조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사업 분리매각 안건을 두고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추후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사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밤 9시 반쯤 정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사회가 추후에 다시 열릴 예정이라면서도 장소와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사회에서는 대한항공과 합병 없이는 독자 생존이 어렵다는 찬성 의견과 화물사업 매각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끼쳐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식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연말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연말까지는 용어 정리가 가능하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이하 관계자나 단체의 의견 수렴을 완료한 상태라며 이를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판단을 내릴지 정부에서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성인 절반 이상이 앞으로 제사를 계속 지낼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균관 의례정리위원회가 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9%가 앞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는 이유는 간소화하거나 가족 모임 같은 형태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41.2%로 가장 많았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달 2일 현대화 제사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베이징에서 열린 군사안보대화 샹산 포럼에서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 위기를 두곤 한 목소리로 미국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4년 만에 대면 회의로 열린 중국판 국방대화 샹산 포럼. 리상푸 국방부장의 실각으로 중국군 서열 2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일부 국가가 세계를 전쟁의 그늘과 인도주의적 재앙으로 가득 채웠다고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 중동 위기를 부추긴 주범이라고 몰아가는 겁니다. 长期拉偏架导致地区局势复杂难解背后递刀子不惜挑起代理人战争以收渔翁之利
러시아 국방장관도 한 목소리로 미국을 탓하며 자국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합리화했습니다. Провоцируя острый кризис в Европе, Запад стремится распространить конфликтный потенциал на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й регион, причем по несколь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두 사람은 개막식장에 나란히 입장하며 중러 군사 협력을 과시했습니다. 올해 10회째인 샹산 포럼엔 러시아와 북한 등 90여 개국에서 군사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북방 선진국의 대칭점에 있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안보 논리를 다지는 자리로 평가됩니다. 除了国际上公认的30余个发达国家，当今世界上多数国家都可划入全球南方之列。 미국 국방부도 부차관복급을 대표로 파견하긴 했는데 4년 전보단 격을 낮췄습니다. 다만 최근 미중 대화 분위기 속에 군사 채널 복원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읽힙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한국 바둑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일본의 바둑 천재 나카무라 스미레가 한국 프로로 이적합니다. 나카무라 3단은 수준 높은 바둑으로 한층 강해지고 싶다며 자신의 한국행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올해 14살로 일본이 자랑하는 바둑 천재 나카무라 스미레가 한국행을 확정한 뒤 열린 기자회견. 현대 바둑의 종주국인 일본의 프로 기사가 해외로 이적하는 첫 사례인 만큼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나카무라 3단은 더 강해지고 싶어서라며 한국행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強くなって尊敬される棋士になりたいですし、韓国リーグに出場できる棋士になりたいです。 나카무라는 바둑 구단인 부친의 영향으로 3살 때 처음 바둑을 접한 뒤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한국에서 바둑을 공부했습니다. 10살 때인 2019년 4월 일본 바둑 역사상 최연소 프로 기사가 됐고 지난 2월 일본 여류 기성전에서 우승하며 역대 최연소 타이틀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계기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より高いレベルの環境で勉強することが今の私には必要だと思い、こうした決断に至りました。 한국어도 능통한 것으로 알려진 나카무라는 한국에 대한 애착도 드러냈습니다. 일본 기원 측은 그의 이적을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세계화가 진행되는 만큼 바둑계의 새 역사를 쓸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많은 팬들에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카무라 3단은 내년 2월 말까지 일본에서 활동한 뒤 3월부터 한국 기전에 본격적으로 참가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내일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1도, 대구 23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중서부 지방에는 오전까지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또 영서와 충청 이남에는 안개도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짙은 안개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2도, 대전 9도, 광주 10도, 부산 13도로 예년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21도, 대전 22도, 광주 22도, 부산 23도로 예년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레는 수도권과 영서, 충북 북부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